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 만에 할머니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낯선 여인이 재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집안 씨를 말리려는 자가 있어. 무슨 말씀이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충청도 홍주고을에서 동쪽으로 반나절을 걸어 들어가면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옹기종기 초가들이 모여 앉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솔매촌이라 하였으니 소나무가 매처럼 우뚝 서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봄이면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온 산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여름이면 개울물이 차고 맑아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놀았으며, 가을이면 참나무 도토리가 지천으로 굴러다니고, 겨울이면 소복이 쌓인 눈 위로 까치 발자국이 찍히는 그런 고요하고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솔매촌에서 가장 기와가 높고 담장이 너른 집이 바로 윤씨 집안이었습니다. 윤씨 집안의 가세는 할아버지 윤봉석 임펑쇼 공이 일으키셨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셨으나 대신 손재주와 상제상 사이가 남달라 포목 장사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홍주장터의 점포를 2칸이나 내셨으니 그 고을에서 윤씨 집안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논밭도 제법 넓었고 창고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쌀이 그득하였으며 마당에는 소도 2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봉석 공은 일찍 세상을 뜨셨고 그 뒤를 이어 집안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그 부인, 사람들이 윤씨, 마님 혹은 행수 할매라 부르던 분이셨습니다. 할매의 본명은 강복래 장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아는 이는 드물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냥 윤씨 할매라 불렀으며 며느리들은 어머님이라 하였고 손자들은 그냥 할매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불리든 그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분이셨지요. 할매는 금부치를 몸에 두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허영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파고들 것처럼 두툼하고 묵직한 금반지가 10손가락 마디마디에 끼워져 있었고 굴다란 금팔찌가 양쪽 팔목에서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를 내었으며 가슴께에는 순금으로 만든 놀이개가 치마 고름 위에 곱게 달려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온 집안 식구가 대청마루에 모일 때면 할매가 한 발짝 걸으실 때마다 그 금부치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작은 풍경 소리처럼 마당까지 울려 퍼졌고 어린 손자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할매가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금부치들 하나하나에는 할매가 젊은 시절 찬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며 아껴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 날 시댁에서 받은 것, 할아버지가 장사가 잘 되던 해에 하나씩 더 사다 주신 것, 그리고 할매 본인이 허리춤에 돈을 모아 몰래 장터에 나가 사온 것들이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할매의 일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부치들의 쓰임새가 단지 치장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남몰래 정말이지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할매는 홀로 보따리를 들고 장터에 나가셨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따리 속에는 쌀 한 듯밥과 된장 한 항아리, 그리고 금가락지 한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신 손으로 직접 가난한 집 문전에 살며시 놓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말도 남기지 않고 그냥 새벽 안개 속에 연기처럼 다녀가셨습니다. 마을에 역질이 돌아 알아누운 아이가 생겼다 하면 할매는 제일 먼저 그 집 살인문 앞에 나타나 약재를 건네셨고 가뭄에 모심을 물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안악이 있다 하면 어느 날 아침 그 집 장독대 위에 묵직한 돈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당 훈장에게 줄속수 쇼시오가 없어
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다 하면 그 훈장에게 익명으로 쌀 한 섬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동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윤 씨 할매셨다는 것을. 다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그것을 싫어하셨으니까요. 덕이란 것은 받는 사람이 모를 때 비로소 덕이 되는 법이요. 할매가 살아생전에 가끔 혼잣말처럼 하시던 그 말씀을 재미는 나중에 두고두고 떠올리게 됩니다. 할매에게는 두 손자가 있었습니다. 큰 손자의 이름은 윤재호인 짤하어라 하였습니다. 갓 25을 넘긴 재호는 이마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우며 어려서부터 셈이 빠르고 말이 청산유수 같아 서당에서도 훈장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사서삼경을 막힘없이 외웠고 홍주읍내에 나가면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히 소신을 피력하는 기계가 있었으니 집안의 자랑이요 마을의 희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오래 보면 재호에게는 묘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인 것은 맞으나 그 말 속에 늘 자신의 이익이 먼저 계산되어 있었고 눈빛이 총명한 것은 맞으나 그 총명함이 상대방의 속을 가늠하는 쪽으로 먼저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제사상 앞에 앉아서도 그 눈이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훑는다는 것을 재민의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손자의 이름은 윤재민인 짤민이라 하였습니다. 갓 22이 된 재민은 형과 달리 눈이 크고 순하였으며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당 공부가 형만큼 빼어나지는 않았으나 봄날 논두렁에 물고가 터지면 제 논 먼저가 아니라 아랫집 논부터 먼저 막아주고 눈보라 치는 날이면 이웃집 노인의 땔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먼저 걱정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할매는 두 손자를 다 사랑하셨으나 재민이 옆에 와서 앉을 때면 유독 오래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실 때 할매가 재민의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민아, 예, 할매. 너는 마음이 맑다. 그 맑은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이요. 할매는 왜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것이요. 나중에. 재민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할매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워진 등반지가 차가웠지만 그 손바닥만큼은 언제나 따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들판이 이상하게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던 그 계절에 할매가 갑자기 몸져 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을 찬 기운이 드신 것이려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미음을 쑤어 떠다 드려도 반도 못 드셨고 손주들이 방 안에 들어가 절을 올려도 그저 눈으로만 웃으실 뿐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쑥과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바람이 촛불을 가늘게 흔들었습니다. 재민이 할매의 손을 꼭 잡고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할매는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금반지 너머로 손바닥의 온기가 아직은 남아 있었습니다. 재민아, 할매가 실처럼 바느다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예, 할매. 여기 있습니다. 너는 착하다. 그놈의 착한 것이 이 세상에서 너를 굶길 수도 있는 법이요. 재민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할매.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나으셔야 합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할배 보고 싶었는데 참 오래 기다렸어. 할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재민아, 나중에 무서운 일이 생겨도
내가 본래 가진 그 맑은 마음 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요.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매는 그의 10월 초순, 서리가 처음으로 내려앉던 이른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와 조문을 올렸습니다. 할매의 손길로 목숨을 건진 아이의 어머니, 할매가 보내준 쌀로 겨울을 난 이웃집 노인, 할매 덕분에 서당 공부를 마친 젊은이들이 두 손을 모아 곡을 하였으니 그 울음소리가 솔매촌 산자락을 넘어 들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조문객의 수만 보아도 할매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이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셨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염을 하는 날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금부치를 아끼셨으니 저승 가시는 길에도 함께 가지고 가시도록 해드리자. 큰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할매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들, 팔목에 금팔찌, 가슴에 순금 놀이개, 그리고 살아생전 장롱 깊은 곳에 따로 모아두셨던 금비녀와 금가락지까지 그 모든 것을 수의 솜에 깊숙이 넣어드리고 관 속에 함께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미는 자신도 모르게 형 재호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관 속으로 금부치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 어른거리는 그 눈빛이 어쩐지 오래 마주치기가 불편하였습니다. 무언가를 셈하는 것 같은, 무언가를 아까워하는 것 같은 그 기묘한 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냥 슬픔 때문이겠지. 나쁜 생각을 했구나 하고요.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육중한 나무 뚜껑이 내려앉으며 나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니면 재민이 그렇게 느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소리와 함께 할매는 영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셨고 선산 양지 바른 자리에 고이 묻히셨습니다. 산신령이 무릎에 앉히듯 품어주는 자리라 하여 할아버지, 봉분 바로 곁. 참나무 두 그루가 우직하게 서 있는 곳에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한 줌, 두 줌 쌓이며 봉분이 둥글고 소복하게 올라갔습니다. 재미는 그날 내내 손이 시렸습니다. 찬바람이 겨울을 앞두고 기세를 올리며 옷깃을 파고드는 날이었으나 그 시린 느낌은 단지 날씨 탓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매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봉분 위로 마지막 한 줌의 흙이 소복이 쌓이고 그 위로 가을 낙엽이 한 장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 재호도 홍주 읍내로 나가야 한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재호는 할머니 상이후 읍내에 거처를 따로 두고 있었으니 서당 공부보다는 읍내 저작거리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떠나기 전 재호는 재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였습니다. 야, 잘 있어라. 어머니, 아버지 잘 모셔. 형도 몸 챙겨.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재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고 재민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묘하였습니다.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유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할매가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는지 재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서운 일이 생겨도 내가 본래 가진 그 맑은 마음 버리지 마라. 할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미는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집 안이 전보다 훨씬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매가 계실 때 들리던 그 금부치 소리, 새벽마다 장독대에서 울리던 기도 소리, 그리고 낮게 재미나 하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집안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재미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새벽 장독대에 정한 수 한 그릇을 떠다 올리는 것. 그리고 선산 쪽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만이 재민이 할매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형 재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할매가 돌아가시고 채 2달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형이 달라졌다는 것을 재민이 처음 눈치챈 것은 할매가 돌아가시고 나서 2번째 달이 막 바뀌던 무렵이었습니다. 홍주 읍내에 거처를 두고 있던 재호가 느닷없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형의 모습이 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갓을 빗두르게 눌러쓰고 들어서는데 눈 아래가 거뭇하게 꺼져 있었고 뺨은 볕에 그을리다 못해 핏기 없이 누렇게 떠 있었으며 옷고름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제법 의젓하게 걷던 그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재호야. 어쩐 일이여?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 왜, 몸이 어디 아프냐?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 말을 하는 재호의 눈이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흘렀습니다. 재미는 마당 한쪽에서 지게를 내려놓으며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형이 어머니 눈을 피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재호는 그날 저녁 밥상을 받았으나 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밥그릇만 뒤적이다가 결국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는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재미는 묵묵히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재민이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형이 묵는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잠꼬대려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끊임없이 마치 무언가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새어 나왔습니다. 재미는 귀를 세웠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 같은 것을 세는 소리 같기도 하였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재미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호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서둘러 읍내로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형은 2달에 한 번씩 집을 들락거렸는데 올 때마다 모습이 조금씩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는데 2번째 왔을 때는 도포 소매에 기운 자국이 있었고 3번째 왔을 때는 신발 뒤축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시고는 읍내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으나 재호는 그때마다 별일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 심부름을 하러 홍주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 한쪽 구석에서 형 재호가 낯선 사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나이가 지긋한 5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머리에 박립을 깊이 눌러쓰고 도포 자락을 몸에 바짝 여민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였고 눈이 가늘고 길어서 무언가를 응시할 때 뱀의 눈처럼 빛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내가 형에게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형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얼굴에 복잡한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탐욕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표정이 재민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서 형을 부를까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뭔가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사내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재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재호가 읍내에서 노름을 한다더라. 재호가 어디서 돈을 꾸었다더라. 재호가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더라 하는 말들이 장터 여인네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재민의 어머니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고 어머니는 밤에 아버지와 나누는 이야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민은 그 이야기를 엿들었으나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형 재호가 또 집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더욱 수척하였고 눈빛이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재호가 아버지를 방으로 청하여 둘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방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다가 이윽고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재호가 방에서 나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방문을 닫은 채 한동안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마당에서 재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재호는 재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멈추어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민아,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 형,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요. 됐어. 너는 몰라도 돼. 그게 끝이었습니다. 재호는 그날 밤 집에서 자지 않고 어둠 속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고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는 귀뚜라미 소리만 남았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형 재호가 없어졌습니다. 공주 읍내의 거처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더니 재호가 며칠 전에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새벽에 짐을 꾸려 나갔다더라. 그 뒤로 보이지 않는다더라 하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사랑채에 앉아 오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우셨습니다. 재민은 형의 행방을 찾아 읍내를 돌아다녀 보았으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형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주막에 가서 물어보아도 모른다는 말뿐이었고 형과 어울리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형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양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보았던 그 창백한 사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립을 깊이 눌러쓰고 뱀의 눈처럼 가늘게 빛을 모으던 그 눈빛이 재민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재민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요즘 마음이 어수선하여 그런가 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이 짙어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막연하고 서늘한 느낌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목덜미를 쭈뼛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재민이 눈을 떴는데
방 안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달빛 한 줄기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 아래 문턱 틈새로 어두운 마당 쪽에서 더욱 짙은 어둠. 두 덩어리가 나란히 어른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 바깥에 두 발로 서 있으면 그 발끝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가리며 더 어두운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그 두 덩어리의 어둠은 꼼짝도 하지 않고 문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어둠의 두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재민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 달빛만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장독대 위의 항아리들이 달빛을 받아 희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소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미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문틈 아래에 그것이. 그날 이후로 그것은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햇살이 환한 낮에는 그냥 보통 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논밭에 나가 일을 하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 막연한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문 아래의 그 두 덩어리 어둠이. 재미는 용기를 내어 몇 번이나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을 여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낮이면 멀쩡하고 밤이면 나타나니 재미는 점점 자신이 무언가에 홀린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이 사라진 것과 이 이상한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냥 심약해져서 헛것을 보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매의 목소리가 또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무서운 일이 생겨도 내가 본래 가진 그 맑은 마음 버리지 마라. 그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할매. 재미는 선산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 심부름을 하러 읍내로 나가는 길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를 막 지나치는데 한 여인이 길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는 50 가까이 되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었는데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작은 비녀 하나가 단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무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단출하였고 그냥 장터에 나온 안악이라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눈이 재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집 작은 도령 아니시오?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십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잠시 재민을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목에 금부치를 두르고 손마다 금반지를 끼신 어르신이 도령한테 전하라고 하셔서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재민의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 차고 서늘한 것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으나 재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방금 한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풀이되었습니다. 목에 금부치를 두르고 손마다 금반지를 끼신 어르신이 도령한테 전하라고 하셔서요. 재민의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인지 놀라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누구라고 하시던가요? 재민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당신 할매시오. 그 두 마디가 재민의 가슴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선 유시안이었습니다. 홍주 고을에서 나고 자랐으나 젊은 시절부터 신기센 치가 있다 하여 무어부이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선은 여느 무당과는 달리 징을 치거나 작두를 타는 요란한 굿판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람을 만나 말을 전하고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장터. 어귀에서 만나기 전에는 재민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옥선은 재민을 장터 한쪽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였습니다. 놀라셨겠소. 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것이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놀라지요. 어르신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리고 저희 할매를 어떻게? 옥선이 재민의 말을 조용히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요.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는 것이요. 그 어르신이 이른 새벽부터 내 곁에 계시면서 오늘 장터 어귀에서 도령을 기다리라 하셨소. 재민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여인 앞에서 거짓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담담하여 오히려 그것이 더 섬뜩하게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매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까? 옥선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느티나무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늘을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옥선이 눈을 뜨며 말하였습니다. 선산에 가보라 하셨소. 그리고 무서워도 도망가지 말라 하셨소. 재민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선산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매가 묻혀 계신 그 선산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봉분이 흐트러진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가야 합니까? 오늘 안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소. 나도 함께 가겠소.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인을 처음 만난 것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매의 선산을 오른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자서는 도저히 그 선산을 오를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문 아래에 나타나는 그 어둠의 두 덩어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선산으로 오르는 길은 솔매촌에서 북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한 십경szy 진쯤 걸어 올라가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산길을 걷는데 계절은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어 산 전체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무잎은 대부분 져버렸고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으며
발 아래로는 썩어가는 낙엽이 두텁게 깔려 발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산 안이 이상하게 고요하였습니다. 새 소리도 없고 바람 소리도 없고 그냥 두 사람의 발소리만 사각사각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옥선은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를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짙어졌습니다. 마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서늘함이 피부에 달라붙기 시작하였고 목덜미가 자꾸만 쭈뼛해졌습니다. 드디어 선산에 다다랐습니다. 참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그 자리, 할아버지의 봉분 옆에 나란히 쌓인 할매의 봉분이 보였습니다. 재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봉분이 제자리에 있었고 봉분 앞의 상석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바라볼수록 뭔가가 달랐습니다. 봉분의 한쪽 옆구리가 이상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봉분의 왼편 흙이 다른 부분보다 색이 달랐습니다. 마치 흙을 한 번 드러냈다가 다시 채워 넣은 것처럼. 그 부분만 흙의 결이 어긋나 있었고 빛깔이 주변보다 약간 짙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흙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주변보다 낮게 꺼져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씻긴 것과는 달랐습니다. 비바람이 봉분을 건드리면 고르게 씻기거나 고르게 내려앉는 법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한 곳, 그것도 어른손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넓은 그 자리만 흙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봉분의 흙을 살그머니 만져보았습니다. 흙이 보슬보슬하였습니다. 오래된 흙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새로 채워진 흙이었습니다. 옆에서 옥선이 봉분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이 도령을 데리고 왔으니 넓은 마음으로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바람 한 줄기가 산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참나무 두 그루의 앙상한 가지가 그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꼭 무언가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옥선이 일어나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이 묘를 건드렸소. 재민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말을 직접 듣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래되지 않았소.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의 것이요. 누가 이런 짓을. 그것을 알아야 하오. 그것을 알아야 이 집안에 드리운 그늘이 걷히는 것이요. 재민은 봉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매가 돌아가신 날 선산에 오르며 흘렸던 그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지금 이 눈물은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눈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묘를 누가 건드린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할매의 묘를 평생 덕을 쌓고 남몰래 선행을 베풀며 사신 그 분의 묘를. 재민은 두 손을 모아 봉분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매, 제가 왔습니다. 제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손등을 살짝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재미는 그 바람이 닿는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그 창백한 사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립을 깊이 눌러쓰고 뱀의 눈처럼 가늘게 빛을 모으며 형제호에게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그 사내. 재민의 손이 흘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산을 내려오는 길에 옥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한 가지 물어보겠소. 예, 말씀하십시오. 도령 집안에 혹시 요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소? 재민은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사각거리다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읍내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행방을 모릅니다. 옥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옥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형이 읍내에서 어울리던 사람들 중에 수상한 이가 없었소. 예를 들면 이상하게 눈빛이 차갑다든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든가. 재미는 주저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한 번 보았는데 박립을 깊이 눌러 쓴 50대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가늘고 길어서 무언가 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선의 걸음이 순간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혀를 찼습니다. 재민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내를. 옥선이 대답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길을 몇 걸음 더 내려간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박노탁 폴오조이라 하오. 홍주 고을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자요. 출수쇼쇼를 부린다 하며 사람들을 꿰어 재물을 빼앗는 짓을 오래 해온 자인데 그 수법이 교묘하여 관아에서도 여태 잡지 못하고 있소. 그 자가 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옥선이 걸음을 멈추고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하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말해주기가 어렵소. 내가 짐작하는 것이 있으나 짐작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도령이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소.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옥선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찬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옥선이 눈을 뜨며 말하였습니다. 형이 쓰던 방을 살펴보시오. 침상 아래를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을. 뭔가 숨겨놓은 것이 있을 것이오. 찾으면 알게 될 것이오. 재미는 산을 내려오면서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방을 뒤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의 방을 형 몰래 뒤지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인지 재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도 아직 모르면서 미리 단정 짓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봉분의 그 어긋난 흙이 눈앞에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할매의 묘였습니다. 평생 남몰래 덕을 쌓으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금부치를 몸에 두르고 가신 그 분의 묘였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은 사라졌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민의 온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니라고 하고 싶었으나 온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산길 끝에서 옥선이 재민과 나란히 멈추어 섰습니다. 도령, 무섭소. 재민이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오? 해야 합니다. 옥선이 처음으로 아주 가느다랗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하였습니다. 도령 할매가 도령을 잘 알고 계셨소. 그 맑은 마음이 결국 도령을 지켜줄 것이요. 재미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하였습니다. 할매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또 한 번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맑은 마음 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요. 재미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형의 방으로 가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재민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솔매촌 어귀에 들어서니 저녁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민의 눈에는 그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만 이 세상 어딘가 다른 곳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질감이 살인문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마당으로 흘러나왔고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책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는 보통의 저녁이었습니다. 재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형 재호의 방은 집 한 채 오른편 끝에 있었습니다. 재호가 홍주 읍내로 나간 뒤로는 줄곧 비어있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민도 형이 없는 동안 그 방 앞을 지나칠 때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재민은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데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형을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운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형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먹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재민에게는 어릴 때부터 형의 방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형이 서당 공부를 하면서 쌓아두었던 책들이 한쪽 벽에 기대어 있었고 작은 문갑 위에는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재민은 옥선이 말한 대로 먼저 침상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침상 아래를 들여다보니 먼지가 고르게 앉아 있었고 겨울 이불이 돌돌 말려 한쪽에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뒤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재민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 뒤에 나무 괴짝 하나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괴짝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괴짝을 끌어당겼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였습니다. 뚜껑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무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헝겊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어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을 보는 순간 재민의 숨이 멎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두툼하고 묵직한 금반지들이 주머니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은 손이 떨리는 채로 나머지 주머니들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금팔찌 하나, 금가락지 여러 개, 그리고 작은 헝겊에 따로 쌓인 순금 놀이개 하나. 재민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알아보았습니다. 할매의 금반지였습니다. 할매가 평생 손가락마다 끼고 다니시던 그 두툼한 금반지들이었습니다. 할매의 팔목에서 찰랑이던 그 금팔찌였습니다. 그리고 할매의 가슴 치마 고름에 달려있던 그 순금 놀이개였습니다. 관 속에 넣어드린 할매가 저승 가시는 길에 함께 가지고 가시도록 해드린 그것들이었습니다. 형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민은 그 금부치들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매가 살아 계실 때 그 손바닥에 온기를 품고 늘 따뜻하였던 그것들이 지금은 냉골같이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였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괴짝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져 버려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함께 자라난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 재민이 넘어지면 먼저 달려와 일으켜 주던 형이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머니 속에 조청 과자를 숨겨왔다가 재민에게 몰래 건네주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할매의 묘를 팠습니다. 할매의 금부치를 꺼내었습니다. 에휴, 이 일을 어째야 합니까? 세상에 어미 같은 할매의 묘를 판 자식이 있다니. 아무리 욕심이 차고 넘쳐도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을 재민은 어금니를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민의 가슴 한쪽이 너무 아팠습니다. 형도 형 나름대로 무언가에 몰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빚이 쌓이고 궁지에 몰리고 그러다가 그 박노탁이라는 자에게 꼬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이 타고난 성품이 탐욕스럽다 하더라도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재민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백한 산에 박노탁이 있었습니다. 재민은 괴짝을 도로 밀어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아시면 얼마나 무너지실지 재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 믿고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재민은 그날 밤 옥선에게 사람을 보내 내일 아침 만나자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방문 아래에 그 어둠의 두 덩어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민이 이미 알아야 할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이튿날 이른 아침 재민은 집을 나서 옥선을 만났습니다. 장터 어귀의 그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옥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어젯밤에 본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괴짝 안에 금부치들 그리고 그것들이 할매의 것임을 알아보았다는 것까지. 옥선은 조용히 듣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눈을 뜨며 말하였습니다. 도령, 이제 그 박노탁이라는 자를 찾아가야 하오. 재민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그 자를 찾아간들 무슨 수로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가 순순히 말을 하겠습니까? 도령이 갈 필요는 없소. 내가 가겠소. 재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혼자 가시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오. 옥선이 아주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고 준비해온 사람처럼.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눈빛이 재민을 압도하였습니다. 내가 모시는 분들이 함께 하실 것이오. 박노탁의 거처는 홍주 읍내에서도 가장 으슥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옥선에게 들은 바로는 박노탁은 스스로를 천술사 티엔슈스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술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주풀이나 점사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면 자식 살리는 방도를 알려주겠다 하였고, 빚에 쫓긴다면 빚을 없애는 비법이 있다 하였으며, 집안이 기울었다면 집안을 다시 일으킬 방도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호가 박노탁을 찾아간 것은 빚 때문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노름에 손을 댔고 한 번 1차 2번,
2번, 1차 3번 하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집안에 알릴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박노탁을 소개받은 것이었습니다. 박노탁은 재호를 보자마자 말하였습니다. 자네 집안 선산에 금부치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 말에 재호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노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살아생전에 금부치를 워낙 좋아하셨으니 관 속에 넣어드렸다는 것을. 그 고을 어디에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박노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쓸 것이 아니지 않은가. 땅 속에 묻혀 썩어가는 금부치보다 살아있는 자네 손에서 쓰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을 꺼내어 빚을 갚고 나머지는 내게 반을 주시게. 그것이 자네도 살고 나도 돕는 길이야. 재호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아무리 빚에 쫓겨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노탁은 집요하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말을 되풀이하였고 그러면서 재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자네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네 집안이 다 망한다는 것을 아는가? 그 빚쟁이들이 얼마나 독한 자들인지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끌려가는 꼴을 보고 싶은가? 그 말이 재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호는 결국 어느 달 없는 캄캄한 밤, 홀로 선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하였습니다. 옥선은 재민에게 그 전말을 이야기해 주면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재민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 박노탁이라는 자가 형을 꼬드긴 것이군요. 그러하오. 형은 도구로 쓰인 것이오. 물론 형이 그 유혹을 뿌리쳤어야 하였소. 그것은 분명하오. 그러나 그 뒤에서 조종한 것은 박노탁이오. 재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옥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것이오. 옥선이 박노탁의 거처를 찾아가는 길에 재민도 따라 나섰습니다. 옥선은 처음에 재민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재민이 기어이 따라가겠다 하자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말라고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박노탁의 거처는 좁은 골목 안 낡은 집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허름한 민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 옆에 붉은 글씨로 뭔가를 적어 놓은 나무패가 걸려 있었고 문 안쪽에서 향 냄새 비슷한 묘한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옥선이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무언가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재민은 바깥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옥선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민은 골목 한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하였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옥선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담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눈빛이 처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 알아냈소. 재민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가 순순히 말을 하였습니까? 옥선이 천천히 걸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모시는 분들이 그 자의 죄목을 낱낱이 드러내셨소. 박노탁이라는 자, 도령형에게만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오. 이 고을에서 여러 집안을 그런 식으로 꿰어 재물을 빼앗아 왔소. 관아에 알리면 당장 잡혀갈 죄목이 10가지도 넘소. 그 자를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까? 옥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소. 죄 지은 자는 스스로 망하는 법이오. 이미 여러 신령께서 그 자를 보고 계시니 머지않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오. 내가 오늘 그 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두었소.
윤씨 할매의 음덕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리고 그 음덕이 깃든 묘를 건드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재미는 그 말을 들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노탁이 형을 꼬드겼고 형이 묘를 팠으며 그 죄업이 집안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밤마다 방문 아래의 어둠으로 나타나 재민을 이끌었습니다. 할매가 옥선을 보내셨고 옥선이 재민을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높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할매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손마다 금반지를 끼시고 팔목에 금팔찌를 차시고 가슴에 놀이개를 다신 채로 그 눈가에 잔주름을 모으며 빙긋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매, 알았습니다.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 말이 골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으나 그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할매의 손바닥처럼 그 바람이 재민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솔매촌의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잔서리가 아침마다 장독대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하나둘 매달리기 시작하였으며 논두렁의 마른 풀들이 된서리를 맞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솔매촌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고 군부를 지피며 긴 겨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씨 집안만큼은 그 겨울이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 재호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셨으나 아무런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주 읍내를 뒤져도 없었고 인근 고을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봐도 아무도 재호를 보았다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처럼 재호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겨울 내내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장독대 앞에 정한 술을 떠다 올리고 두 손을 모아 비셨는데 그 기도 소리가 예전 할매의 기도 소리와 닮아 있어서 재미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형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그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재미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비밀이 재민의 가슴 속에서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재민은 그 사이에도 옥선을 두어 번 더 만났습니다. 옥선은 재민을 볼 때마다 집안의 상황을 조용히 물었습니다. 밤에 헛것이 보이지는 않느냐, 이상한 일이 또 생기지는 않느냐, 몸은 이상이 없느냐 하고요. 재민은 그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형 방의 괴짝을 발견한 그날 이후로 방문 아래의 어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막연한 두려움도 걷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매듭이 하나 풀린 것처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 옥선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는 있습니까? 옥선이 그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재민은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옥선이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옥선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이미 대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은 지금 이 땅에 없소.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소. 다만 이 땅에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선이 재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죄업이 깊으면
스스로 그 죄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법이요. 형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였어도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서당을 다니고, 함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함께 할매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어쩌다 일이 되었습니까? 재미는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형의 소식을 아버지께 전하는 것은 재민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괴짝 안에 금붙이들, 선산에 파헤쳐진 봉분, 박노탁의 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감당하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재미는 그냥 형이 타지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말만 전하였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이냐 물으시면 읍내에서 전해 들은 소문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랑채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미는 사랑채 문 앞에서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마루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도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러고 계셨습니다. 재민이 옆에 앉아 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쓸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민아. 예, 어머니. 내 형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재민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등을 계속 쓸어드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민은 알고 있었으나 그 말을 어머니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박노탁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주 읍내에서 박노탁이 관아에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에서 그에게 재물을 빼앗긴 사람들의 고발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갔고, 관아에서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이웃마을 안악이 재민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 안악도 한때 박노탁에게 재물을 빼앗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재민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재민은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옥선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죄 지은 자는 스스로 망하는 법이었습니다. 재민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소리 높여 고발하지 않아도 하늘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물러가고 솔매촌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논두렁에는 냉이와 쑥이 돋아났고 개울물이 풀리며 졸졸 흐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으며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을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미는 그 봄날 아침 일찍 일어나 광에서 소반을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일어나시기 전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마당에서 딴 붉은 대추 한 줌과 하얀 떡 몇 개, 그리고 노란 귤 3개를 소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여미고 선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잎이 나지 않은 가지들 사이로 환하게 쏟아지는 그 햇살이 발 아래 낙엽을 밟는 소리와 함께 이상하게 포근하였습니다. 겨울 내내 잿빛이었던 산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참나무 2 그루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할매의 봉분이 보였습니다. 재미는 소반을 내려놓고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 번, 2 번, 3번.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동안 약간 가라앉았던 봉분이 봄비를 맞아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재미는 봉분 옆에 흐트러진 흙을 두 손으로 조심조심 끌어모아 다독였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의 이불을 여며들이듯 천천히 정성스럽게 다독였습니다. 할매, 저 재민입니다. 말문을 열자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저 살아 있습니다. 할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재민이 돌아보니 옥선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조그마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오늘 선산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재민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옥선이 봉분 앞에 다가와 재민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 안에서 향 한 줄기를 꺼내어 불을 붙였습니다.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향 연기가 봉분 위를 맴돌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참나무 두 그루가 봄바람에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청아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옥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이제 다 끝났소.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령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소. 재민이 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하였습니다. 마치 오래 품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령 할매가 이 세상에 계실 때 남몰래 행하신 선행이 얼마나 깊었는지 도령은 짐작이나 하시오? 재민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장터에 나가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쌀과 금부치를 놓고 오신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가 아니요. 옥선이 조용하되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도령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할매께서 살아생전에 이 고을에서 목숨을 건진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시오? 할매의 도움으로 서당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관아에서 일하게 된 젊은이가 몇 명인지 아시오? 할매가 몰래 보내신 쌀 한 섬으로 굶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난 노인이 몇 분인지 아시오? 재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소. 할매께서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 받은 사람들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음덕인대이요. 드러나지 않는 덕, 이름을 구하지 않는 덕,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하는 덕이요. 재민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옥선이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령, 내가 하나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소. 옥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번 일에서 도령이 살아남은 것이 단지 할매의 음덕 때문만은 아니오. 재민이 눈을 들었습니다. 할매께서 저승에서 도령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소. 그 말이 재민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무릎을. 할매께서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그러하오. 이 선산은 산신령이 깊이 깃든 자리요. 그 산신령의 땅에 묘를 쓸 때는 잘 모시겠다. 약조를 한 것이요. 그런데 자손이 와서 그 묘를 파헤쳤으니 산신령의 노여움이 얼마나 컸겠소. 원래대로라면 그 집안 남자들이 모두 그 노여움을 받아야 하였소. 재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할매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소. 제 자식들이 지은 죄를 대신 빌고 계셨소. 평생 선행을 쌓으신 분이라 그 뜻이 받아들여졌고 그리하여 도령이 살아남은 것이요. 재미는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할매가 무릎을 꿇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평생 남 앞에 고개 한 번 함부로 숙이지 않으시던 그 할매가 손주들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재민의 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울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겨울 내내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매, 할매. 봉분을 향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매는 알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재민의 이 울음이 무슨 울음인지. 한참을 울고 난 뒤 재민이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옥선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선이 따뜻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재민이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그냥 살면 된다고요? 그러하오. 도령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할매의 뜻이요. 할매가 도령을 살린 것은 도령이 잘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요.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오늘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이웃에 어려운 이가 있으면 도와주고,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고, 이름을 구하지 말고 그냥 행하면 돼요. 그것이 할매가 살아생전에 하신 것이고, 그것이 도령에게 남겨주신 것이요. 재민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매가 살아생전에 하신 것. 이름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 드러나지 않는 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 그것이 결국 이 겨울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재민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다시 한번 봉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2번이 아니라 3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깃든 그 자리를 향해서도 따로 큰 절을 1번 더 올렸습니다. 몸을 낮추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소반 위에 귤과 떡과 대추가 봄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향 연기가 마지막으로 한 줄기 피어오르다 봄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참나무 2 그루가 봄바람에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재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려가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봄이 왔고 논에 물을 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하였습니다. 재민은 선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발 아래 낙엽을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와 재민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옥선은 어느새 자신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산 위로 봉분 2개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매, 참나무 2 그루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 뒤로 재민은 솔매촌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장가를 들어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자라 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재민은 할매를 꼭 닮아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었고 아픈 아이가 있다 하면 가진 것을 덜어주었으며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냥 다녀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것이 할매에게서 배운 것이었고 할매가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재민은 선산을 올랐습니다. 귤 3개와 흰떡을 소반에 올리고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깃든 그 자리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재민의 봄이었습니다. 그것이 재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박노탁은 관아에 잡혀가 죄값을 치렀고 그 뒤로는 이 고을에서 다시는 그 이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 재호의 무덤은 없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으니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재민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쌍하였습니다. 조금 더 맑게 살았더라면, 그 총명함을 다른 쪽으로 썼더라면, 형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습니다.